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 조정 중에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과 전환 채무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스톡옵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사가 임직원이나 기타 외부인에게 신주 발행 또는 자기 주식을 교부할 때 회사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보상원가를 약정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안분하게 계산한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권리 행사 시에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또는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죠. 출자 전환 채무란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권 채무 조정 시에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 금액을 말하는데 출자 전환 시에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가 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종류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나온 매도 가능 증권 관련해서 평가 이익이나 손실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게 되면 포괄 손익이라는 것은 주주에 의한 투자라든지 출자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나 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일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을 말하는데 포괄 손익은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기타 포괄 손익은 당기 순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순자산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실현 평가 이익으로 이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에 처분 손익에 가감되도록 하고 있고,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1번만 기억해두면 되고,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나 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 이익으로 이는 관련 손익의 인식 시점에서 당기 손익으로 대체되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자, 해외 지점, 해외 사무소 또는 해외 소재 지분법 적용 대상에서의 외화 표시자산 부채를 현행 환율에 의해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재평가 잉여금, 자산 재평가 차익 가운데 차손을 상계한 금액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자본 항목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살펴봤었는데, 그러한 자본 항목의 어떤 그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한 회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어지고, 밑에 이제 자본 변동표 구조가 나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제 그래서 기초 금액부터 해서 수정 후 이익잉여금, 처분 후 이익잉여금, 기말 금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연습 문제. 자, 주식회사의 자본이란 뭐냐 하는 거죠. 뭐 자본이란 의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주주 지분을 의미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2번 개인기업의 경우에 기업주의 개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었다. 이러할 경우에 회계 처리. 자, 이때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3번 보통주의 액면 초과 발행액은 어느 계정에 보고하는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본 잉여금 계정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즉 감자 차익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했죠. 3번에 보게 되면 이익 잉여금으로 본다, 이게 틀렸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보게 되면 신조의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을 말하고, 2번 상법상 결손 보전이나 자본전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4번 할증 발행의 경우 발생하는 자본 잉여금의 일종이고, 맞죠? 5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이 대표적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마찬가지죠. 자, 자산 수증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죠. 6번 다음 중 상법 규정상 이익준비금의 최저 한도액은 금전 배당액의 10% 이상을 최저 한도로 적립을 해야 되겠죠. 자, 적극적 적립금 뭐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8번 보면은 성격이 단 하나는 묻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5가지 중에서 나머지 4개는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나 배당 건설이자 자기 주식, 감자차손 다 전부 다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하죠. 9번은 이익이익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익이익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는데 감자차익은 뭐죠?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자, 10번 문제 보면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이익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의 정리, 배당 건설이자 상각, 현금 배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이익금 처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뭐 결손금 처리 순서는 이대로 안기할 수밖에 없는데, 맨 처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는 미처분 이익이익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준비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 시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0% 이상 적립해야 된다. 임의적립금은 맞죠? 1번은 맞고, 임의적립금은 기업의 운영 목적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적립금이다. 옳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업의 결손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설정하는 적립금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결손 대비하기 위해서 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자산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을 유보하는 적립금을 적극적 적립금이라 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과 감채 적립금 등이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13번 다음 중 실질적 증자라 할 수 있는 것은, 저 실질적 증자라는 건 뭡니까? 현금이 실제로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출자가 됩니다. 자, 14번 다음 중 이익이익에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당 건설 이자 상각이라든지 현금 배당,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익이익을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1, 2, 3은 처분인데,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익이익의 처분 항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15번 실질적 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주식을 분할하거나 병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감자나 증자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자본이나 자산의 변동은 없이 병합이나 분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적립금이라는 용어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특별한 목적으로 분류된 이익잉여금 3번이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배당 건설이자 상각이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을 살펴봤는데, 그러한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 등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 이제 배당 건설이자 상각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8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익잉여금은 뭐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그리고 차기 2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4번 기타 법정 적립금 이런 것들이고, 5번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유계획 항목, 즉 자본 기타 포괄 손익 유계획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19번 해전주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10% 실시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2억 원이라면 해전주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한도액은, 자, 여기서 자본금이 2억 원이다. 그럼 2억 원에서 현금 배당이 10%죠. 현금 배당이 10%인데,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될 텐데, 2천만 원의 10%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다음 중 20번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항목이 아닌 것. 자, 자본 조정이 이제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되는 건데, 배당 건설이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지만은,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 조정 항목이 될 것입니다. 2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주식을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하고, 2번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을 삼각해야 되고, 3번 자본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3번 옳은 표현이 되겠고, 또 4번에 이제 선급이자의 성격은 아니죠. 22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배당건설이자,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일단 요 부분은 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본의 차감 항목에 해당이 돼서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은 뭐 중요하다고는 안 했지만 뭐 환산 손익이든 파생 상품 관련해서 손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유계 항목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 기타 포괄 손익 유계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문제풀이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계속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하는 건데, 다음 거래를 붕괴하라,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런 부분이죠. 붕괴하는 건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고 이제 차대변 해서 계속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9장의 수익 비용하고 순이익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오는데, 뭐 수익이라는 거, 뭐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익과 이익의 개념은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 자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보게 되면은 수익과 수입을 비교를 했죠. 수익이라는 것은 발생주에 따른 소유주 지분 증가액이다. 그래서 자산 증가액 또는 부채 감소액 비용과 대응되는 개념이고, 수입이라는 것은 현금주의에 따른 현금 유입액.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과 대응되는 개념은 비용이 아니라 지출이라는 개념이 된다 하는 겁니다. 298페이지에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 매출액, 영업외 수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의미한다면,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경상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수익의 실현 기준, 그 다음에 뭐 수익의 실현 기준 밑에 보니까 큰 제목을 보게 되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 수익 인식,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매출 수익 인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보게 되면 자산 운영 수익 거래로 인한 수익 인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실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실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 수익 인식에 그 조건 나와 있죠. 조건이 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두 충족되어야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것. 두 번째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되고, 자, 판매자가 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다음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네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야 될 것. 그리고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부분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른쪽에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분들도 결국에 조건을 보게 되면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될 것이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00페이지에 자산 운영 수익 거래로 인한 수익 인식, 그 다음에 그것도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어떤 그 조건 자체가 충족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있죠.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입니다. 실현주의란 자산의 교환 또는 분리현상이 나타났을 때, 즉 수익의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수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 즉 생산, 판매, 대금의 수동을 통해서 서서히 발생되므로 수익을 발생주의에 의해서 인식한다면 수익이 발생되는 각 과정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와 뭐 대체적으로 이제 비용은 발생주의에 입각하는 것이고, 실현주의는 수익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그 회계 원칙상 이 발생주의와 실현주의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큰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1페이지에 가서 뭐 비용의 개념이라는 것은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바로 두 번째 분류 쪽을 봅니다.
분류 쪽을 보게 되면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원가는 어떤 상품이나 상품의 어떤 그 판매, 용역 제공으로 계산된 매출 상품의 원가가 되는데 판관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판매 활동과 관련한 비용이 되겠죠. 유지 관리 비용이나 그다음 영업외 비용은 주로 영업 활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들을 영업외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2페이지에 비용의 인식 기준입니다. 비용의 인식과 측정이죠. 인식과 측정. 자, 그러면 그 인식은 보고할 회계, 즉 비용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인식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운 비용은 적절한 기준에 의거해서 기간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측정은 현행 원가, 역사적 원가인데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원가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비용의 인식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대응인데 직접적 인과관계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직접적 대응 이야기를 할 때는 매출 원가 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 매출 운임 이런 부분들은 매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기관의 직접적 대응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떠올려야 될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자, 즉시 비용화 되는 부분들은 당해 지출하는 비용이죠. 당해 그 회계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가 즉시 비용화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뒤에 이제 순이익 개념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순이익에서도 순이익이 뭐냐 하는 거죠. 순이익이란 경영성과 의미하는 거죠. 경영성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을 구하는데 304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의 단계별 이익에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경제학적 이익과 회계학적 이익의 차이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그거는 그냥 한 번쯤 읽어보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익의 측정에 있어서도 바로 305페이지에 와보게 되면 그 박스 두 개가 나오죠. 단기순이익에서 자본유지접근법, 그 다음에 거래접근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본유지접근법이라는 것은 자본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즉 단기순이익을 희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하는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기초자본에다가 자본거래로 인한 증가액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겠지만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보다 늘어났으면 그게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래접근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단기순이익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306페이지로 갑니다. 306페이지 하단을 바로 봅니다. 자, 이때 이제 지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현금주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 수취 시에 수익을 계산하고 현금 지급 시에 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현금주의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없죠. 왜? 현금주의는 우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현금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 외에는 현금주의가 필요가 없다. 자, 발생주의 같은 경우에 현금 수지와 관계없이 손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 발생주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익 성과의 측정치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가면은 단기 업적주의, 포괄주의가 나오는데 단기 업적주의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이론적인 거라서 손익계산서에 경상적이고 반복적 활동에 관련된 항목만 표시되는 것이고 경영효율이나 성과 측정에 적합하더라. 그래서 기업의 기간별 성과 비교에 적합하고 투자자들의 미래 수익력 예측에도 적합하더라. 이게 이론적인 문제 나올 때 장단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괄주의는 경상적 현금 수지와 관계없이 손익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장기 수익력, 수익 창출 능력, 경상 항목과 특별 항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그래서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308페이지에 보면 이제 회계 변경이 나오는데 회계 변경은 이제 회계 추정 변경, 그 다음에 정책 변경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밑에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새로운 정보 획득이나 경험 축적에 따라 어떤 회계적 추정치의 방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설명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치가 2만 원으로 추정되는 기기 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해서 3년간 사용 후에 상태를 점검한 결과 앞으로 3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3년 후에 잔존 가치가 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 따라서 총 내용연수는 6년으로 본래 추정했던 5년보다 1년이 증가를 했고 추정 잔존 가치는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이 경우에 내용연수, 잔존 가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회계 오류가 될 수 있다. 만약 추정이 자료상의 문제나 중요한 사실 누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회계 오류가 되는 것인데 처음 추정이 당시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서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면 추정 변경이 된다. 이러한 회계 추정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시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예가 보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배손 추정률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의 추정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의 변경, 3번 제품 보증과 관련된 충당 부채를 변경, 4번 천연자원에 대한 추정 매장량의 변경, 5번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평가, 그 다음에 우발 채무의 추정,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죠. 자,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뭐 이게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당한 회계 변경은 뭐 1번에 보면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2번은 업계의 합리적 관행의 수용, 3번은 기업의 최초 공개, 뭐 이러한 어떤 사유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회계 기준 재정기관에 의한 기업 회계 기준의 재정 개정, 뭐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 뭐 세법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억지로 변경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 안 된다. 감정평가 전문가의 확인에 대한 추정 내용 연수 변경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저기 그 밑에 보게 되면 1번 소급법이라는 것과 3번 전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뭐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다 봐주면 좋겠지만은 그 소급법하고 특히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소급법을 보게 되면 소급법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과거 연도의 재무제표를 새로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수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그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소급법을 적용을 하고, 전진법은 회계 변경이 일어난 후부터 새로운 회계 추정 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 자, 이것은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 그래서 기억할 때 추진 이렇게 추정 변경은 진이다. 진은 뭐야? 전진법을 적용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법은 뭐냐? 단기법은 그 단기 일괄 처리법을 의미하는데, 기초의 시점에서 새 회계 기준 방법의 채택으로 인한 유적적 영향을 계산해서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여 단기에 수정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이제 단기 일괄 방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311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회계 오류의 수정인데, 자, 회계 오류의 유형부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11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 그 다음에 밑에 자동상세 오류, 비자동상세 오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상세 오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회계연도의 수익이나 비용이나 자산부채의 계정이 과대 내지는 과소평가되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회계연도에는 반대 방향으로 과대 계산되어서 두 회계기간을 한꺼번에 보다 보면은 오류가 자동상세되어 수정되는 것을 우리가 자동상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동상세 오류의 수정을 보게 되면 오류 발생 연도, 오류 상세 연도 이렇게 나오죠. 자, 오류 발생 연도를 보면 오류가 발생한 연도의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다면 장부 수정하면 되죠. 그 발생 연도에. 그 다음에 마감이 되었다 한다면 오류 발생 연도의 재무상태표 개정과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분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오류 상세 연도에 있어 가지고 상세되는 연도의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다면 상세 연도의 손익 개정과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분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쇄되는 연도의 장부가 마감이 되었다면 별도로 핑계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은 비자동 상세 오류겠죠. 우리가 자동 상세 오류라는 것을 개념을 살펴봤는데, 뒤에 이제 314페이지에 비자동 상세 오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자동 상세 오류와 관련된 예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 비자동 상세 오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